먼저 박홍원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실무팀은 분명히 합의문 초안까지를 마련했었습니다. 그 합의문 초안이 마련됐으면 나중에 의례적으로 정상들이 그냥 사인을 하고 서명을 하고 합의문이 나오는 게 통례적인데, 이번에는 합의문 초안은 만들었지만 실제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박홍원 소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녁 시간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우리 조동준 교수님이 준비해 주신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무팀의 합의문 초안을 마련을 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합의문 초안이 어떤 합의문 초안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북한과 미국, 특히 미국에서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볼튼이 나와서 지난 주말부터 미국 방송국 4군데에서 비교적 정확하고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뉴욕타임스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그 회담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전에는 또 리영호 북한 외상이 새벽에 기자회견을 했고, 그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했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뭐 제가 좀 따라가면서 계속 봤습니다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딱 이렇게 돼서 깨졌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걸 좀 양해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합의문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합의문에 사인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은 적절한 합의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인을 안 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러면 그 합의문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국은 일괄 타결을 요구를 했다. 그 볼튼 보좌관이 얘기하기는 하나의 그런 그 문서를 그 북한한테 전달을 하는데 그 문서 안에는 단순히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영변 외에도 WMD, 대량 상수한 무기, 심지어는 생화학 무기, 미사일까지 다 포함돼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 포기를 하면 미국이 주도했던 제재를 해제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것이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는 볼튼 보좌관이 말한 것 중에 제일 확실하게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질문이 있다라는 게 과연 이거를 미국이 어느 시점에서 얘기했는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무회담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미국이 요구했다라는 이 정도의 수준은 사실은 지난 1월 31일 날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을 했을 때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목표로 밝혔던 내용들이 사실 여기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지만 그렇다면 당연히 실무회담에서 이것을 북한 측에 전달을 했을 것이고 북한 측에서 어느 수준에서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미국이 어떤 합의문을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가서 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북한 측에서는 뭐 비교적 명확하게 얘기가 됐죠. 영변 핵시설도 뭐 전체다라는 거는 바로 오늘 또 뭐 일부 기사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전체가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전체라고 미국한테 전달했다 하고요. 그것에 대한 상응 조치로는 제재, 2016년 이후에 제재 5건을 해제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큰 틀에서 보면 역시 미국이 주고자 하는 상응 조치와 또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 조치 간에 서로 간에 잘 안 맞았다. 현재로서는 그것이 합의가 결렬된 가장 큰 이유다 그렇게 봅니다. 뭐 지금 많은 이들이 뭐 누구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역시 미국과 북한이 바라보는 비핵화의 조치,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비핵화의 정의조차도 실무회담을 통해서 충분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 정상 간이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것이 저는 회담 결렬의 가장 큰 이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국 미국이 주려고 하는 것, 그다음에 북한이 요구하는 것 둘 사이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 회담이 결렬이 됐다라고 분석을 내렸습니다.
조병호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박홍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영변에는 핵시설을 폐기하겠다. 그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대북 경제 제재를 철회하라. 이 두 가지를 이제 서로 맞바꾸자고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북한 비핵화 프로그램 전체 중에서 영변 핵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러면 북한 정권에는 사실상 아주 작은 조치죠. 북한 전체 핵 능력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이 내용을 대북 경제 조치와 바꾸겠다고 할 정도가 된다면 북한한테는 사실은 대북 경제 제재가 그다지 중요하다,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북한 정권한테는 이 대북 경제 제재가 어느 정도 아픈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오늘 좋은 자담에 초청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주로 북한 경제 쪽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경제의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완전한 비핵화 요구와 대북 제재의 한판 승부였다. 그런데 여기에 트럼프의 그 협상의 기술과 미국의 파워에 김정은이 패한 게임이다. 쉽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은 이 보면 그 60시간 기차를 타고 가면서 나름대로 합의됐던 사항들 정도만 가져오도 큰 성공으로 보고 신나게 달려갔을 겁니다. 근데 돌발 변수가 협상 과정에서 생긴 거죠. 저도 북한하고 과거에 여러 가지 협상을 많이 해봤는데 사전에 북한이 구상하는 시나리오대로 쭉 가게 되면 북한이 항상 그 협상에서는 이깁니다. 리드하고. 그런데 돌발 변수가 생기면 북한이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기면 북한은 굉장히 당황해요. 또 그 다음에 박차고 나가는 게 북한의 전형적인 특색이었거든요. 이번에 역시 사전에 실무회담에서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받고 갔던 김정은이가 트럼프가 현장에서 바로 던지는 돌발 변수 전혀 예상 못했던 거, 여기에 저는 김정은이가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결국은 타결되지 못했다. 그래서 트럼프는 세게 밀어붙여가지고 얻어내면 대성공, 세게 밀어붙이는데 김정은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합의 안 해도 트럼프는 성공,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김정은은 이번에 시세 돌아갈 때 거의 빈손이었어요. 아마 저는 굉장히 큰 타격이, 심적 타격, 북한 내에 여러 가지 저는 큰 타격이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김정은이가 밀리는 게임이었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은 사실은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영변 핵시설이 물론 조 교수님 말씀했지만 뭐 작은 거라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땐 북한에게서 굉장히 큰 거예요. 북한의 핵을 생산하는 공장을 우리 영변 정도로 보면 되는데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거는 굉장히 큰 자기들은 선심이라고 보고 간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내가 크게 트럼프한테 주면 최소한 대북 제재, 작은 거는 당연히 주겠지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죠. 영변 플러스 이만한 거 주야 요 정도의 제재를 해제해 준다고 하니까 생각 차이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거기서 저는 일단 안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왜 북한이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했을까? 저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민생과 관련된 요구했지만 이번에 그게 만약에 얻어가지고 김정일이 돌아가면 미국과 북한 간의 신뢰의 형성의 상징적 의미로 대북 제재를 완화를 본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대북 제재 완화를 궁극적으로 해결해야만이 김정은이가 구상하는 새로운 경제 시대를 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대북 제재 완화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내가 버틸 수 없으니 미국이 요구하는 형태로 다 들어주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대북 제재라는 게 좀 아시다시피 북한 정권에 영향을 줘요. 연간 한 20억 달러가 들어오던 게 안 들어오니까 북한 경제에서 거의 절반 정도 외화벌이가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로 치면 수출이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경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렇지만 제재 국민에서도 북한은 장마당을 중심으로 민생 경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북 제재가 북한 민생들한테도 엄청나게 심각한 영향을 주고 옛날에 고난의 행군처럼 갔다고 하면 아마 김정은 이번에는 트럼프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근데 아직까지 북한의 경제 상황은 그게 아니다. 다만 김정일 구상하고 김정은이가 새로운 경제 시대를 열겠다고 했고 그 시간이 내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북 제재라는 게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형태든지 좀 해결하고 싶어하는 측면에서 저는 한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원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목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교계에서 의견들은 어떠한지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학자나 사회학자들이 참 부담이 크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남북 나눔이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던 그날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낮에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홍정길 목사님 또 이사분들 같이 모시고 오늘 이제 오후 늦게나 그 결과가 나올 텐데 오늘 우리가 참 뜻깊은 날 정기총회를 한다 이런 생각을 나누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정상회담을 보는 개인적인 소회는요, 진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정상회담 진행되는 거 뉴스를 보고 그랬죠. 저는 이제 정치, 지역, 사회 이런 데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만은 보통 사람이 다 그랬듯이 참 많이 기대를 했지요. 1차 북미 정상회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은 트럼프나 김정은 두 사람 다 국내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무슨 결과는 가지고 돌아가야 한다 이런 논평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무슨 모종의 결과는 있겠다 이 정도 관심을 가지고 봤고요. 구체적인 합의문이 없었던 거를 이제 들으면서 굉장히 아쉬웠다. 그래서 잔뜩 기대를 했다가 역시나 하는 그 정도 수혜라고 말씀드리고요. 교계에서의 의견은 어떠한지 교계도 이제 보는 시각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다 있지요. 당연히 이번 정상회담도 교계의 각 스탠스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당연한 것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교계 어떤 집단이든지 그 다음 후속 회담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있었으면 좋겠다. 또 남북 또는 북미 간에 이 열린 평화의 프로세스가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 요점에서는 적어도 교계가 공통적이었습니다. 저는 교계에서 교계 입장으로 보면 1, 2차 4.27 판문점 그리고 1차 북미, 2차 북미 이 모든 프로세서가 한국 교계에는 굉장히 커다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본다면 이 정도 일이 있으면 교계 의견이 어쨌든 불발되고 난 뒤에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계 의견에서 차이점 우선 둘째치고 전부 다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후속 회담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요점에서는 공통적이었다. 고마운 일이고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후속 질문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세 분께 후속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웅근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 미국 내에서 지금 논쟁이 있습니다. 그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가지는 독특한 개성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고 미국 대통령제 정치 체제가 작동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1차 북미 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특징이 더 많이 드러났다고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죠. 반면에 2차 북미 회담에서는 미국 대통령제라고 하는 정치 체제가 작동됐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2차 북미 회담 동일한 사람이 참여했는데 왜 앞에서는 개인적 특성이 좀 더 발휘된 반면에 2차 회담에서는 미국 대통령제가 더 작동됐는지 좀 미국 쪽을 많이 보시는 그 좀 전문성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적으로 어려움을 처해 있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이클 코언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죠. 그게 아마 첫날 만찬에
그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에 그 CNN을 통해 CNN뿐만 아니라 미국 방송이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찬을 그 중계 전에 끝내고 호텔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봐야 되니까요.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시간 11시에 맞춰서 11시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다음 날 기자회견할 때 뭐 시간이 없어 다 보지 못했다 얘기하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평균 2시간 자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다 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또 트위터를 뭐 본격적으로 날리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좀 그러고 있었겠죠. 이번 회담에 어쨌든 미국 국내 정치적인 어려움이 어느 정도 작용은 한 것은 맞습니다. 물론 뭐 그것이 전적으로 국내 정치적인 어려움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결렬시켰다라고 보기는 저는 그 주장에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작용을 했고요. 그건 어떻게 작용을 했냐면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1차 정상회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차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1차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했고 추상적이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반성을 통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고 1차 정상회담의 합의문에 대해서는 미국 국내에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1시간 15분의 기자회견 동안 자기는 요만큼도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이것은 잘된 합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납득할 만한 수긍할 만한 결과물을 내야 된다라는 부담은 본인도 국내 정치적인 어려움 때문에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란 핵 합의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란 핵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지난달에 그 자신의 오피스 안에 영어로 sanction is coming 그거 뭡니까 저희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winter is coming 그거를 패러디한 걸 놓고 이란의 제재 부과를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핵 합의를 깨면서 요구했던 것이 3가지인데 하나는 이른바 일몰 조항,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란이 핵을 개발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이란의 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했다. 세 번째는 또 이란에 대해서 수시 사찰이 안 된다라는 3가지가 가장 큰 이유를 들었었는데 그렇게 해갖고 본인이 이 판을 깬 상황에서는 똑같은 어떤 그런 기준을 북한과의 핵 합의에서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사일이 핵심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우리 조 교수님 말씀대로 일종의 미국의 정치 체제의 핵심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설사 자신이 어떤 제재를 해제시켜주고 싶어도 상응 조치로 안 됩니다. 이건 미 국내법으로 의회가 굉장히 많은 특히 2016년에 제재 강화법을 통과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미 의회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줄 수 있는 건 매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리 자신이 1차 정상회담처럼 뭔가 합의를 놓고 우기더라도 그것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이 아니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는 매우 어려웠다. 그런 어떤 제도적인 구조적인 제약이 이번에는 더 강력히 작동을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북한 경제에 대해서 조경현 선생님께서 아주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북한 경제에 대한 생각은 북한 지도부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신년사 같은 경우를 바라봐도 아마 제재가 오래 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를 보면 530 조치,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 530 조치라 해가지고 새로운 경제 어떤 관리 기법이 등장을 했는데 그 530 조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그 530 조치를 통해 가지고서 북한의 생산성 향상이 일어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사회에서 있는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가고 있다면 북한은 나름대로 530 조치를 통해서 뭔가 생산성 증가가 일어나는 그 2가지 측면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2가지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530 조치 이전에 이제 김정은이가 저는 등장하고 난 다음에 뭐를 지향을 할까에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역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다른 어떤 자기만의 시대를 열고 싶어 했을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게 뭐냐? 저는 그게 결국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김정은 시대를 더 공고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간다 이렇게 구상했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나온 게 경제 핵 병진 노선이라는 게 나왔는데 처음에 그걸 딱 노선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 북한 경제를 전공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는 경제 정책이다. 북한이 앞으로 경제적으로 가겠다는 큰 정책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쭉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경제 핵병진 노선도 전환을 시켜서 경제 발전에 집중하겠다고 노선을 이제 변경을 하고 가는 거거든요. 저는 큰 흐름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나온 게 뭐냐 하면 2012년에 530 조치와 2014년에 628 조치라는 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530 조치, 628 조치는 핵심이 뭐냐? 시장경제 요소 도입이에요. 저는 530 조치 발표하기 전에 북한의 학자를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정은 시대인데 시장경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시장경제가 왜 자본주의적 요소만 있습니까? 우리 시장경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야, 시장경제 뭐냐? 그러니까 설명하는 게 우리가 지금 시장경제, 자본주의적 생각하는 시장경제 똑같은 요소예요. 그거를 다만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자체를 포기를 못하니 우리식 시장경제라고 포장을 하는데 그 내면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시장경제 똑같은 요소예요. 그 이후에 그 용어가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건데 그 내용은 결국은 완전한 시장경제예요. 그래서 농업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업 속까지 일종의 독립재산적 형태로 가는 거예요. 과거에 국가와 당에서 모든 경제를 컨트롤하고 하던 시스템에서 이제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 그 권한들을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530 조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에서도 과거의 협동농장의 체제에서 가족 형태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농업의 생산성이 30% 40% 올라가는 거예요. 기업이 과거에 당에서 운영하던 기업에서 물건을 만약에 한 달에 100개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는 지배인한테 그 기업에 권한을 주고 하니까 오히려 더 좋은 물건을 200개, 300개 만들고 또 돈 되는 물건을 만들어내고 이런 게 북한 내에서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농업과 기업 조치지만 북한의 장마당이 형성된 것도 530 조치 이후예요. 지금 공식적인 장마당은 500개라고 하지만 제가 파악하기는 비공식 장마당을 포함하면 5,000개가 넘어가요. 북한의 곳곳에 장마당이 있네요. 그게 북한의 경제를 좀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휴대폰 600만 대가 넘었어요. 그것도 저는 530 조치, 일종의 시장경제 요소 형태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쭉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북한 경제를 밑에서 돌아가게 하는 저 구조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현재 북한 거의 작동을 다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와중에 제재라는 게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돈이 들어가는 걸 막는 게 제재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기존의 530 조치나 북한 내의 시장 경제가 없었다고 하면 아마 주민들도 힘들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북한 내에 그게 작동하고 있으니까 이 제재는 당국은 영향을 주지만 북한의 내부의 주민들과 기업들에게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런 구조인 거예요. 그럼 북한 내에서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의 힘과 북한 내에서 일고 있는 530 조치나 628 시장 경제에서 힘에 봤을 때는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530 조치가 훨씬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북 제재가 훨씬 더 위에 있었으면 북한은 못 견디는 거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530 조치에 따른 북한 내의 경제적 변화가 더 위에 있으니까 아직은 북한 입장에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그럼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하는 거죠. 지금은 농업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북한 내 창업도 일고 돌아가지만 제재란 자체가 계속 지속이 되면 나중에는 북한의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식량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서서히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존에 북한이 가지고 있던 공장에서 자원과 이런 걸 가지고 품질도 높이고 디자인도 좋게 해가지고 막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제재가 안 풀리면 그 다음부터는 원자재 수입하는 데 문제가 생겨요. 설비 수입하는 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 되면 지금 북한 내에서 일고 있는 530 조치와 628 조치가 일정 부분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자기 구상하는 경제 시대를 여는데 결정적인 이 제재를 풀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이거 좀 풀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정리하면 대북 제재가 가해지고는 있지만 북한 내에 있는 경제적 요인 때문에 큰 영향은 아직 없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530 조치와 628 조치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어떤 형태든지 이 제재의 문을 열고자 하는 그런 지금 가독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호 목사님께 드리고 싶은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교계가 최소한 이 평화 분위기가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공통의 이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면에를 보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리고 한국교회연합이 2차 북미회담이 끝나고 난 후에 약간의 상이한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지영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 입장을 낸 반면에 한국교회연합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가 없다는 지점에 그 방점을 찍으면서 약간의 다른 입장을 냈습니다. 결국 이렇게 밖에서 보면 저도 이제 아내 그 기독교인이지만 한국 교계가 한국 사회의 진영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 교계가 한국 사회 내에 있는 이 진영 논리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왜 교계가 기독교 정신으로 이 진영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지 대안이 뭔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하고 한국교회연합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그 후에 낸 그 논평을 보면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차이점을 놓고 보면 그 차이가 꽤 심각하다고도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NCCK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허원배 목사님 언급한 걸 보면 이제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회담이 열리기를 기도한다. 또 한국과 한반도와 주변국들이 협력하고 또 세계 교회가 함께 연대해야 된다. 강한 희망을 나타냈죠. 근데 한국교회연합 권태진 대표회장 목사님이 낸 논평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회담이 재개되기를 원하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이 되기를 원한다. 요 멘트는 똑같이 있어요. 물론 그 앞에 3대 세습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 혹평을 한 거는 물론 있고요. 또 평화통일연대 평통연대 이사장 박종화 목사님 이쪽도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좀 진보 쪽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조금은 분류할 수 있는데 박종화 목사님은 이게 결렬 근데 깨진 게 아니다. 이거는 단지 유예된 거고 먼 길을 가는 여정의 하나다. 그리고 특별히 박종화 목사님은 이후로는 한국과 중국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질 거다. 이렇게 논평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영 논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원인, 근데 제가 보기에 한국 사회에서 일반 사회적으로 보수 진보의 진영 논리가 워낙 강하고 그걸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까지도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인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 UMC 연합감리교회가 상당히 진보적이죠. 그런데 미 남부의 바이블 벨트라고 보통 불리는 미 보수적인 교계하고는 이 입장이 굉장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그래요. 독일의 보통 체데우 체에수, 체데우가 기독교 민주당이죠. 체에수는 기독교 3인당. 근데 늘 같이 연정해서 같이 정권을 끌고 가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면 체데우 체에수도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국 사회가 워낙 진보 보수 대립이 심하니까 종교라도 이거를 넘어서 줬으면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카톨릭도 주교회의 입장하고 정의평화구현 사재단 입장이 또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인은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대안이 이제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1차 대답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도 사회 속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회의 모든 현상 위에 넘어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들로 모인 교회 공동체도 그 사회와 역사 현장 속에서 배우고 또 성숙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교계 목사의 한 사람으로 판문점 그리고 1,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든 진보든 적어도 공통 분모가 커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교회 전체가 옛날 같으면 보수적인 교계에서는 휴전선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게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사실은 늘 하던 전형적인 기도인데 이거는 북한 붕괴론이고 흡수통일론이죠. 물론 일반 신자들이 그거를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적어도 지금은 보수 기독교권에서 흡수통일론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 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이후에 이런 사회 또 동아시아의 이런 변동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도 성숙해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이게 그렇게 틀린 판단은 아니다. 그러니까 대안, 이거 멋진 대안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정상회담 복귀를 잠시 멈추고요. 정상회담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은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을 따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와 관련돼 가지고서 이 세 분의 의견을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원근 선생님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북한이 정말 비핵화 의지가 있는가? 이거 상당히 궁금합니다. 만약 있다면 결국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요구 수준이 뭘까? 그러니까 최소 이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최저선이 과연 무엇일까? 만약 미국이 북한한테 비핵화의 대가로 무엇인가를 준다면 최대 줄 수 있는 정도가 어딜까?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지를 논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거 작년 한 해 지금까지도 이 정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핵포기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 기억에 한 20번 이상 공개 비공개 석상에서 토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4월에 작년 4월이죠.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문이 나왔죠. 그래서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결속하고 그리고 경제건설 총집중 노선을 한다라는 그 결속이라는 표현 갖고도 제 기억에 거의 한 몇 번을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판단에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속마음은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포기를 했는지 안 포기했는지에 대해서 근데 제가 논의를 하는 것은 얼마 전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생산적이지 않다. 그만하자. 이거는 한국 사회가 지금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일종의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아무리 이것은 얘기해봤자 서로 간에 뭔가의 공통점을 찾아내기는 매우 힘들고요. 다만 뭔가 근거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 판단에 북한의 입장이 비교적이 상당히 명확히 나온 것은 작년 12월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얘기가 되어 있냐면요.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랑 다르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은 조선반도 비핵화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결국 북한이 미국에게 가하는 그런 위협이 선제적으로 제거돼야 그 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논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과연 북한 비핵화냐 아니면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 동맹에 대한 그런 그 우산을 다 걷어들이는 비핵화냐? 근데 뭐 답을 사실은 북한이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면 북한은 어떤 조건을 걸고 있느냐? 이번에도 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조병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제재를 1차적인 조건으로 걸었는데 사실 제가 조금 더 긴장한 것은 리용호가 새벽에 했던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미국한테 군사적인 조치를 원하는데 미국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경제적인 제재를 먼저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앞뒤가 다 맞습니다. 군사적인 조치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반도 비핵화에 들어가 있는 미국이 한국에게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군사적인 보장책을 결국 걷어들여야 된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질문,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경제 제재보다는 군사적인 조치를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입장에서는 북한한테 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미 지금 그것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연합훈련은 작년 1차 때도 우리 한국 정부는 물론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인 매티스 장관한테도 얘기를 안 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으로 연합훈련의 중단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 3대 훈련이 있습니다. 대규모 훈련이죠. 다 지금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근데 없어진 가장 핵심 이유를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도 했고 트위터로도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한국이 그 비용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연합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게 제공하고 있는 핵 억지를 위한 군사적인 조치는 비용의 문제, 또
이것이 도발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문제, 전진 배치된 모든 그 미국 그 군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지금 조합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의 문제를 갖고 저는 북한과 딜을 할 가능성은 앞으로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차 북미 회담이 그다지 정상회담이 그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난 이후에 그 남북 경협 혹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으로 이 비핵화 교착 상태들을 좀 타개하자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라든가 금강산 관광 재개가 북한의 비핵화의 어떤 물줄기를 바꿀 만큼 중요한 안건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지금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국제사회로부터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과연 그 남북 경협이 대북 제재 망으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두 가지 질문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향후 정세 전망이기 때문에 경제를 연구했던 저도 잠깐 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 일단 뭐 결렬은 됐지만 저는 판은 깨진 게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좀 판을 깰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저는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시간이 언제쯤 될 것인가라는 게 중요한데, 이미 미국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그 빅딜 문서를 다 정리해가지고 북한에 줬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상호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이번에 결렬된 그 구체적인 쟁점들이 뭔지를 저는 양국 다 이제는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놓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북한이 굉장히 고민을 할 거고, 또 미국도 이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은 건지 구체적인 것들을 고민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의외로 쉽게 또 풀릴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최소한 상반기는 좀 지나고 하반기 정도에 약간 다시 대화 재개, 그 다음에 다시 풀릴 가능성, 또는 제3차 북미 정상회담도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보고요. 이럴 때 저는 오히려 우리의 역할이 저는 더욱더 중요하다. 단순하게 북미 간의 중재자가 아니고 우리가 한반도의 당사자로서 주인으로서의 우리의 이 역할이 저는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저는 북미 간에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제재 완화, 또 미국 입장에서는 안보리나 양자 차원의 대북 제재의 컨트롤도 훼손할 수가 없어요. 북한이 비핵화 이행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절충점으로서는 저는 남북 경제 협력, 개성공단과 금강산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이 양쪽의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저는 좋은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결국은 우리가 미국한테도 설득을 시켜야 되고 북한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개성공단 금강산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을 재개하는 자체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의 컨트롤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용인해 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도 대북 제재에 요구를 했지만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쉽게 그렇게 풀리지 않는다는 것도 북한이 이번 알고 갔기 때문에 우선 남북한의 경제 협력이라도 재개해 나가면 그것이 향후의 대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돌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북한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을 우리가 절충점으로서 또는 북미 간에 연결시켜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논리로, 그러면 남북한은 사실은 이 우리 민족 사업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이게 평화를 앞당길 수도 있고 더 나아간다고 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작은 저는 하나의 동력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한다고 하면 충분히 좀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제재와 어떤 관계 있을까? 이게 지금 큰 저는 고민거리인데, 일단 대북 제재라는 게 구체적인 리스트가 쫙 있어요. 이 구체적인 제재 리스트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제재에 대한 그 목적이에요. 목적성. 그게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에 실제적으로 북한을 제재해서 북한이 어떤 형태든지 올바른 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북한하고 뭔가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의 취지와 목적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노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설득을 해가지고 제재의 구체적인 리스트는 지키겠다. 그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보리의 제재 리스트는 지키지만 이 북한의 제재에 대한 거를 좀 전향적으로 해주라. 이거는 남북 간의 민족 간의 거래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중요한 하나의 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향적 답을 얻어내면 저는 풀어낼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금강산. 그래서 우리가 개성공단이 먼저냐 금강산이 먼저 냈을 때 금강산이 우선적으로 재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가 그러면 관광은 지금 대북 제재에서 빠져 있어요. 중국부터가 지금 제적 관계없이 계속 지금 관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은 제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 재개의 가능성이 있고, 과거에 물론 한 십몇 년 전이지만 금강산 관광을 미국 입장에서는 제재와는 별개의 사업으로서 정의를 내려줬어요. 물론 그 이후에 제재가 강화된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인 금강산 관광을 보는 미국의 시각이 과거에는 제재와는 별개라고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이 저는 재개가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것부터라도 우선 좀 풀어나가는 형태로 하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는 미국에 조금 좀 고민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남북 합작 사업이고 이 자체가 하나의 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벌크 캐시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만약 제재의 관점에서 보면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거는 현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여요. 그 다음에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에스크로 방식. 실제로 개성공단은 재계약 가동하고 거기에 따른 임금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이 됐든 중국이 됐든 삼국의 계좌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북한의 핵 문제 이행에 따라서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그때 지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또 현물 방식은 북한이 실제적으로 외국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금액이 1년에 한 40억 달러 돼요. 그거를 우리가 개성공단에 직접 돈을 안 주고 북한이 필요한 물건들을 현물을 가지고 우리가 대신 구매해 주면 개성공단은 가동하지만 돈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 은행 설치, 거기에 이제 우리 은행이 들어가 있는데 은행은 개성공단 은행이 없어도 개성공단 돌아가는 전혀 지장 없어요.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은 박스에 우리가 그 트럭에 실어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은행 안 거치고 그냥 바로 이렇게 돈세가 주고 때문에 은행은 안 열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대북 제재의 리스트를 준수하면서도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능한 건데, 거기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이 대북 제재에, 그러니까 남북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관점에서 봐줘야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좀 풀어나가는 것들을 한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현재 북미 간의 대화를 다시 연결시키고 비핵화의 합의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는 저는 좋은 동력이 개성공단, 금강산,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호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북한이 신년사에 김정은의 신년사를 바라보면 의료라든가 산림, 보건, 스포츠 이런 분야에서는 분명히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약간의 의사를 좀 밝힌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북한의 일종의 문을 자기는 좀 열어놓은 셈이죠. 이 열어놓는 이 공간이 생겼는데 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회 내에서는 대북 지원 단체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 기독교회 대북 지원 단체가 지금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독교계 대북 지원 단체만 있는 그 모임은 아니지만요, 북민협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없는 모든 단체들 전체가 합쳐져 있는 건데요, 58개가 들어 있어요. 근데 타종교도 물론 있고요. 근데 뭐 기독교적인 단체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북민협에서 작년에 밀가루 5천 톤을 북한에 지원을 했어요. 그거는 뭐 통일부 허가 다 나서 그냥 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했죠. 말씀드린 것처럼 교계 참여가 그 중에서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나진 선봉지구나 그리고 또 해외 기독교 그러니까 해외 동포 이쪽으로 해서 미국 시민권이나 이 해외 쪽에 이 베이스를 가진 그런 쪽으로 해서 진행되는 거는 뭐 그동안 계속 이렇게 있었지만 큰 규모는 없었고요. 우선은 뭐 진행되는 것들은 뭐 그 정도고요. 사례가요. 근데 이제 준비 상황을 얘기한다면 지금 사회자께서 북한은 문을 열어놓고 준비가 됐다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 평창 이후에 이렇게 저렇게 실무적으로 접촉하는 우리 기독교계 대북 지원 단체들이 저쪽하고 접촉해서 보면 분위기가 이런 것 같아요. 문을 열어놨다 그러는데 이제 북쪽에서는 이런 좀 화해 무드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통 크게 요구한다. 이런 게 꽤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접촉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뭐 규모가 크지 않아도 뭐 될 수 있으면 받고 뭐 이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작게 하지 말고 우리 통 크게 한번 하자. 그런 얘기를 꽤 공통적으로 저쪽에 하는 것 같아요. 접촉한 지금 여러 가지 단체들이 그러니까 열어놨지만 사실은 기독교계 민간 단체에서 통 크게 할 만한 재원이 되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평창 올림픽 이후로 좀 더 분위기가 좋아졌다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은 북미 간에 이 기싸움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실무적인 대북 지원은 더 경색된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트가 쭉 있는데 그 리스트에 있는 것들은 그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준비 상황 현재 이제 진행되는 상황 그렇고요. 준비 상황은요. 아무래도 전부터 그러니까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경색된 그런 시기에도 계속해서 북미 간 채널을 유지한 쪽은 진보 쪽입니다. 그래서 EFK라는 모임이 있어요. 에큐메니컬 포럼 코리아라는 모임인데요. 이거는 국내 기독교뿐만 아니라 미국의 UMC나 전 세계적인 또 WCC나 이런 데하고 전부 다 연대해서 계속해서 북쪽하고 채널을 유지하고 또 토의도 하고 액션을 한 그런 단체죠. 그런데 이제 4.27 판문점 회담 이후에 아주 주목할 만한 우리 기독교계 대북 지원 단체의 준비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회 남북교류 협력단 이게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 총회는 아마 올 봄쯤에 할 예정이고요. 근데 이 한국교회 남북교류 협력단은 진보, 보수 그리고 기독교계 NGO 단체 이 3자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성 대표 이렇게 4인이 공동 대표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가 남북 간의 평화 프로세스 여기에서 한국 교회가 지금 중요한 교훈들을 배워가고 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의미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해방 이후에 좌우 대립 또 한국 전쟁, 6.25 전쟁 이후에 말하자면 이 공산주의 또는 북쪽하고의 대립에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이처럼 교집합 부분이 넓어진 적이 단언코 없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의 구성 이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한국교회가 대북 지원은 여러모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일방적인 시혜적 지원 그건 아마 지나가고 상호 협력 또는 지원하고 다시 나중에 받는 말하자면 상환하는 이런 방식도 활성화될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평화 프로세스가 더 넓어져 가지고 문이 열린다 그러면 대북 지원 단체 중에서 말하자면 작게 이렇게 구성된 단체들은 상당 부분 그 기능을 잃어버릴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기독교계 남북 이 교류 또 지원 단체도 상당히 구조가 개편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로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관련된 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권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한국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부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저는 결렬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결렬될 후에 지금 문 대통령 얼마 전에 NSC에서도 발언을 했고,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쨌든 남북 관계의 동력을 계속 이어가고 특히 이제 금강산과 개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안타깝게 저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통일부 사람들이랑도 계속 일을 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 조금 박사님 말씀하신 거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했는데 사실상 긴가민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속마음이고요. 이게 그렇게 간단히 풀릴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개성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6개 이상의 그 미국 국내법의 제재 결의에 위반돼 있고, 금강산도 관광 자체는 문제는 없지만 관광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당장 지금 금강산에 유류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왕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물자들 또 운송 수단 그런 것들이 다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의 관료들이랑 얘기해 보면은 정말 한숨을 쉬면서 지금 북한에 못 하나 박는 것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심지어는 얼마 전에 금강산 행사에 카메라를 못 갖고 들어갔습니다. 미국 부품이 10%가 들어간 물품은 대북 반입 금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2중 3중으로 막혀 있고요. 또 하나는 특히 개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만 2016년 1월에 개성공단 그때 이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개성공단 폐쇄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부 관료랑 학자들 한 20명을 하루 종일 붙잡아 놓고 이제 토론을 시켰습니다. 한 20명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 발제였는데 제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안 된다라고 유일하게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9명 거의 다 선배들인데 되게 제가 야단을 많이 맞았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몇 주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뭐 때문에 마음을 바꿨냐면 중국에서 계속 우리한테 일종의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도 단동에서 북한과의 교역을 하고 있는 중국 인민들의 생업인데 그들의 제재가 부과되면 그들도 생업이 다 막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남조선은 개성공단에서 너희 기업인들만 살리고 우리 기업인들은 죽일 거냐?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정확하게. 그렇다면 지금 그것이 현재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남북 합작 사업이라는 거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당연히 거기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당연히 동의가 되지만 주변에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더 하나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여전히 제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더라도 미 의회가 다 막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 통과된 제재 강화법에 6가지 핵심 조항들이 있는데 그 6번째는 북한의 인권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있는 정치범 수용소를 전체 폐쇄를 해야 최종적인 제재 해제가 된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를 들어 북한이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한다. 그런 것들이 실제 이행이 되지 않는 한 제재 자체는 해제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방법은 있죠.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지금 확대를 하겠다라는 게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나와 있고 사실상 적지 않은 지금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우 더디게 진행이 되죠. 왜냐하면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도 역시 수송수단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이 같이 이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하나하나 제재 예외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은 이게 닭이 면제냐 달걀이 면제냐인데요.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이는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매우 어렵고 바로 오늘 강경화 장관이 다시 한번 금강산과 개성공단 우리 정부가 추진하지 하고 있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것도 그런 고민에 따른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이 할 일 저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이 하나의 전화위복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각자의 입장을 명확하게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좁혀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전 로드맵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이전보다 매우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종적인 북한 비핵화의 로드맵과 북한이 진행해야 할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거기에 따르는 상응 조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한국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공간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 로드맵을 우리가 아직까지는 한국 정부가 주체적으로 만들지 못했는데 우리가 만든 로드맵을 갖고 오히려 북한과 미국을 상대로 뭔가 좀 서로 간에 협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그 안으로 발전시킬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병건 선생님께는 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현재 추진하는 경제 특구 방식의 개발 계획을 어떻게 활용 가능할 수 있는지 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학자로서 장기적으로 북한한테 그리고 어쩌면 통일이 된다면 통일 한국한테 좋은 경제적 지금 조치를 어떤 그 조언을 주신다면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경제 특구 개발 또 뭐 진행을 하려고 하면 궁극적으로 대북 제재라는 게 어느 정도 좀 해결된 상태에서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지만 나중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경제 특구를 잘 개발해 나가면서 그것을 우리 경제 성장의 새로운 하나의 동력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준비들 이런 걸 좀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이 김정은 체제에 와서 경제개발구라고 해가지고 27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중앙급 경제개발, 우리로 치면 국가산업단지 형태가 되는 게 9개가 있고 지방경제개발구, 지방급 경제개발, 우리로 하면 지방산업단지 형태가 18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때 북한이 이 경제특구 개발을 만들어냈던 가장 큰 배경은 개성공단이었어요. 개성공단에서 10년 넘게 운영을 해보면서 이게 북한 경제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 좋은 거라는 거. 그 다음에 혹 경제 특구를 하면 북한의 체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동안 제한적으로 또는 모기장식으로 해왔던 것인데 개성공단을 운영해 보니 아니더라. 오히려 개성공단에 일하는 북한 54,000명 근로자와 가족까지 포함하면 20만 명이 개성공단 때문에 훨씬 더 행복지수 올라가고 더 그게 체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개성공단 같은 경우를 북한의 주요 지역에 쭉 만들자 이렇게 북한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북한이 이제 핵 문제 이행되고 제재가 풀리고 하면 이 경제 특구 전략을 잘 활용해 가지고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반도를 한번 지도를 잘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그거를 이제 스마일 모델이라고 표현하는데 분단이 돼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를 좀 묶게 하자. 그게 뭐냐 하면 코가 어디냐면 그 얼굴에 보면 코가 북한의 평양 옆에 있는 그 강남 경제개발구, 평성 경제개발구 그쪽이거든요. 바로 인근에 있는 우리로 지금 판교 형태의 거기에 과학기술 벤처단지 형태를 조성하는 그쪽을 중심으로 뭔가 북한이 좀 숨을 쉬게 할 수 있는 코가 그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입은 어디냐? 이 접경지역이에요. 접경지역 중심으로 남북간이 협력을 하게 되면 스마일 입술이 나올 거고 오른쪽 귀가 어디냐고 하면 금강산하고 원산 이쪽 중심으로 한 일종의 국제관광 벨트 형태 조성하는 거고요. 왼쪽 귀가 결국은 개성 그 다음에 남포, 해주 이쪽 중심으로 한 북한의 구상을 경제개발구 중심으로 좀 그려 나오고 그 다음에 눈썹이 있어야 돼,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오른쪽 눈이 좌위로 가면 나선 지역이에요. 이 나선 지역을 남북 러가 됐던 남북 중러가 됐던 이쪽 형태의 다장한 형태로 개발해 나오고 또 왼쪽 눈은 신의주입니다. 신의주 이쪽을 중심으로 남북중 형태의 좀 이렇게 거점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사람의 지도를 통해서 스마일 형태가 띄게 됩니다. 이런 것도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는 한반도의 분단 경제를 극복하고 진짜 말 그대로 남북한에 웃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저는 구상이 가능하다. 그게 결국은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경제개발구를 거점으로 27개를 다 개발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중에 주요 거점 중심으로 몇 개만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번영해 나갈 수 있는 저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게 현재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입니다. 그런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경제개발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장한 형태로 개발해 나감으로써 우리 경제 또는 북한 경제,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경제 번영을 만들어내겠다는 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에요. 그 준비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플랜까지. 이미 판문점에서 회담할 때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USB로 줬고요. 그 다음에 자료로도 다 줬어요. 북한이 굉장히 거기에 공감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저는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경제는 굉장히 어렵죠.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투자 안 해요. 심리적 위축돼 있어요. 경제 성장률은 계속 떨어져요. 젊은이들 일자리 없어가 난리 납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과거에 우리가 경제 6%, 7%, 10% 성장할 때야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 해결해 나갔지만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아마 지금 추세로 간다고 하면 저는 2%대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러한 경제에 추락하는 한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낼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 또다시 삼성과 LG 대기업 같은 걸 지금 만들어내느냐? 쉽지 않아요. 중국이 추기의 경우죠. 국제 여건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 좋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우리만 가지고 있는 DNA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분단된 남북한 경제를 서로 경제적으로 연결시켜 나가고 통합해 나가는 것이 어느 세계도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가 경제 성장할 수 있는 저는 좋은 DNA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걸 좀 만들어 나가면 저는 우리 경제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한 몇 가지만 합니다. 철도만 한번 연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의선, 동해선 단순한 연결이 아니고 그 철도를 통해서 물류가 대륙으로 나간다고 하면서요. 동북아에 있는 우리 물동량뿐만 아니라 동북아에 있는 이 아시아권에 있는 물동량이 해상을 통하던 물동량이 한반도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물류의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죠. 물류 비용을 3분의 1로 다운시키죠. 어느 국가가 그걸 선택을 안 하겠어요. 그럼 시속 지금 30km, 40km라도 경제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간다고 해봤어요. 우리 경제 분위기가 확 달라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 단순한 재개가 아니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원도, 금강산, 원산 이 패키지 형태의 국제 관광 형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올 거로 보여요. 올 겁니다. 비행기 타고 강원도에서 놀다가 금강산 가서 보고 겨울에는 원산에 가서 맛있는 스키 타고 여름에는 그 해수욕장 가가지고 원산지 엄청 개발하고 있잖아요. 놀고 다시 오고 이런 형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자체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개성공단 지금 125개 들어가 있는데 입주율이 아직 50%도 안 돼 있어요. 다시 열린다고 하면 100만 평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만약에 입주율이 100% 되고 또는 개성공단 같은 경우를 확장을 안 하더라도 그 인근에 제2개성공단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이 베트남 다 전 세계 갔는데 개성공단만큼 경쟁이 있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인건비가 베트남보다는 절반이죠. 물류가 가깝죠. 내 공장 가고 싶으면 비행기 안 타고 승용차로 가면 한 2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죠. 이런 게 저는 우리 한국의 제조업에 또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이걸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같이 한번 한다고 하면 이미 뒤처져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 엄청나게 뒤처져 있어요. 그거를 다시 만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드는 그 몇 가지 정도만 만약에 남북한 간에 서로 협력해서 만들어낸다고 하면 저는 우리 경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신이 날 것 같아요. 희망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만들어 나가는 게 앞으로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저는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주 짧게 추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북한에 투자하는 것이 엄청나게 매력적이라면 왜 개성공단의 입주율이 51%밖에 되지 않죠? 개성공단 들어간 기업들은 대부분 이익을 많이 냈어요. 그런데 입주율 자체는 그때 남북관계 상황들 때문에 기업들이 그렇게 안 들어갔던 거예요. 다시 재개된다고 하면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기업들도 저는 충분히 들어갈 거고요. 이미 125개 나온 기업들 100% 다 물어보면 100%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께 조영호 목사님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여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는요. 일반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희망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일깨워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이 일반적인 표현을 성경적인 또는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메시아적인 샬롬에 대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일깨워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니즘이죠. 일반 모든 인간 역사에서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날 때는 그 일이 있기 한참 전에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 희망을 일깨운 그런 걸 일반적으로도 메시아니즘이라고 그러죠. 이사야서 43장 19절을 제가 잠깐 인용하겠는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는데요. 근데 그 일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사막에 그리고 광야에 길을 내고 강물을 내겠다. 바벨론에서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까지 오려면 이게 직선으로 못 옵니다. 이게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근데 여기를 일직선으로 길을 만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전부 다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독일 통일은 현재 우리나라하고는 유형이 다르죠. 독일은 사실은 흡수 통일이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그건 그렇다고 쳐도 라이프치히의 촛불 기도회 그 촛불을 들 때에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기독교 신앙의 희망의 상상력이었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 한국의 촛불도 촛불을 들 때 그게 그렇게 되리라고 현실적인 계산했던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희망의 상상력을 교회는 계속 일깨워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보수 진보의 적어도 남북 문제 또는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저는 한국 교회에서 그야말로 해방 이후에요. 지금처럼 교집합이 컸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야 이거는 진짜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교계 내 보수 진보의 교집합 부분을 좀 더 키워야 된다. 충분히 확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계 교회 연대를 좀 더 충분히 강화해야 된다. 근데 그 안에 그 이제 비슷한 그 방향으로요. 동아시아 기독교의 연대를 강화해야 되는데, 근데 한중일을 생각해 보면 일본 안에는요. 말하자면 평화운동 또는 현재 진행되는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찬성을 하고 액션을 할 기독교인 집단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문제죠. 중국의 삼자교회, 공식교회는 사실은 그런 동력이 별로 없죠. 그래도 저는 중국에도 기독교인 중에서 거기에 찬성할 사람은 충분히 많다고 봐요. 대만을 끼워넣으면 중국이 공식적으로 민감해질 테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그렇게 좋은 대안은 아니라고 보고 적어도 한중일에 기독교인들이 연대해서 평화 프로세스의 힘을 키워가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기반을 두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키워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이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면서도 금강산 개성 이게 어떤 작은 불씨가 되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통일 이후에요. 우리 남북 사회가 어떻게 진짜 통합이 될 건가 이제 먼 얘기일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야 이게 참 심각하다 이게 쉬울까 하고 지적되는 게 사람이 마음이 서로 섞이느냐 이거는 누구나 다 얘기하잖아요. 워낙 분단되고 다른 체제하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는 통일이 되기 전에 굉장히 교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독일에서 몇 년 공부했는데 제가 갔던 때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해에 제가 갔어요. 그리고 독일이 통합되고 몇 년 그 시기를 저는 온통 독일에 있었는데 통합되기 전에는 오히려 이 동서독 간에 이게 정이 애틋했어요. 근데 통합되고 나서 심지어는 오시 베시 독일 말로 오스트 하면 동쪽, 베스트 하면 서쪽인데 오시 베시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저 동쪽 것들 저 서쪽 것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통일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오고 가는 게 모든 일에서 가장 근본이다. 마음이 이어지는 게.
그러면 아까 이제 금강산 얘기하셨는데 누가 북한 쪽에다가 그런 거를 잘 설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부든 아니면 뭐 경제 전문가든지 간에 관광의 문을 여는 게 이게 북쪽에 얼마나 큰 이익이 되는지. 그러니까 금강산만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관광객 문을 열어서 평양 중심으로 당신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줘라. 괜찮다. 그래도 북한 관광은 그렇게 문을 열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아까 어느 정도 많은 돈이 들어가면 그게 제재하고도 이제 걸리기 때문에 뭐 그 처리하는 방법은 전문가들이 논의하면 되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가서 북쪽하고 많이 만나야 됩니다. 물론 만나는 게 한계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는 굉장히 중대한 변화가 생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그리고 북쪽이 사실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관광 산업은 최첨단 산업입니다. 그잖아요. 이건 제일 아주 현대화된 산업인데 북한 쪽의 이 경제 전문가들 또는 북한 쪽의 리더들한테 이게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요. 저희 남북 나눔에서도 한번 북한 쪽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굉장히 힘을 줘서 이게 진짜 좋은 거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좀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이거는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그래야 이게 진짜 마중물이 된다. 그거는 북쪽에 관광의 문이 열리는 건데 하여튼 북쪽 자기들이 좋은 대로 그렇게만 해도 제 생각에는 이것이 교회가 뭐 보통 이제 국가들 간에 경색된 국면을 풀기 위해서 다 하는 게 스포츠 예술 교류잖아요. 근데 스포츠 예술 그거는 매개입니다. 중요한 거는 사람이 만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초점을 두고 한국 교회가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사람이 계속 오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 그 희망, 그리고 교집합의 확대, 그리고 연대, 그리고 사람과의 만남이 네 가지가 그 이 현실을 바라보면 그다지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의 맨 마지막 그 네 개의 그 주제어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